지금 이 순간 제가 앉아있는 이 사무실에서 창밖을 내다보면 올림픽 대로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한글 간판들이 줄지어 서 있는 이 거리를 바라보며 38년 전 빈손으로 이 땅을 밟았던 그 청년이 저였다는 게 아직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소유한 건물들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윌셔 대로의 3층 상가 건물에서는 한식당과 미용실, 그리고 부동산 사무소가 영업을 하고 있고, 버몬트 애비뉴 쪽 아파트에서는 젊은 한인 가족들이 새로운 꿈을 키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만 2만 5천 달러가 넘습니다. 한국 돈으로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성공을 이 미국 땅에서 이루게 된 한 사람의 진솔한 고백입니다. 저는 1985년 26살에 이 나라에 왔습니다. 경상북도 구미의 작은 공장에서 섬유 기계를 돌리던 평범한 노동자였죠. 그때만 해도 한국은 아직 가난했습니다. 삼성이나 현대가 지금처럼 세계적인 기업이 되리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던 시절이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장으로 향하는 길에서 저는 항상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대로 평생 살아야 하나?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하나? 당시 제 월급은 12만 원 정도였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이지만 그때도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어요. 월세 3만 원에 반지하 방 하나 얻어 살면서 라면과 김치로 버텨가며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제가 다니던 공장은 미국 회사와 하청 계약을 맺고 있었는데 가끔 미국 바이어들이 검수를 위해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이 타고 온 승용차, 입고 온 양복,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풍기는 여유로움이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때부터 저는 미국에 대한 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막연한 꿈이었죠. 영어 한마디 못하는 시골 출신 공장 노동자가 어떻게 미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운명이란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1983년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선배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미국에 먼저 이민을 간 형님의 소개로 투자 이민을 갈 수 있다는 거였어요. 철수야, 미국 가서 세탁소 하나 차리면 한국에서 평생 벌 돈을 몇 년 안에 벌 수 있다. 선배의 말이 제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금이었어요. 당시 투자 이민에 필요한 돈이 5만 달러, 한국 돈으로 4천만 원 정도였는데 저에게는 감히 꿈꿀 수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고향에 있던 조그만 논밭을 모두 팔고 부모님께 용돈으로 드리려고 모아둔 돈까지 긁어 모았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돈은 고리 대금업자에게서 빌렸어요. 한 달에 3푼이나 되는 이자를 내면서 말이죠. 아들아, 정말 가야겠느냐?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붙잡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꼭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한국 땅에서 어머니께 드린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1985년 3월 15일 김포공항에서 로스앤젤레스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14시간이나 되는 긴 비행시간 내내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영어도 못하는데 어떻게 장사를 하지? 하지만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가진 것 모두를 팔아온 상황에서 실패는 선택지가 아니었어요.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기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3월의 로스앤젤레스는 따뜻했습니다. 한국은 아직 추워서 두꺼운 외투를 입고 왔는데 여기는 반팔만 입어도 될 정도였어요. 공항에서 저를 마중 나온 분은 선배가 소개해준 김 사장님이었습니다. 이미 10년 전에 이민을 와서 한인타운에서 세탁소를 운영하고 계신 분이었죠. 철수 씨, 미국에 온 걸 환영합니다. 하지만 각오는 단단히 하세요. 여기서 성공하려면 한국에서보다 3배는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김 사장님의 첫 마디였습니다. 김 사장님의 안내로 처음 본 한인타운은 충격이었습니다. 한글 간판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고 거리에서는 한국말이 자연스럽게 들렸습니다. 마치 한국의 어느 시장 골목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어요. 여기가 올림픽 대로입니다. 한인타운의 중심가라고 보시면 돼요. 철수 씨가 인수할 세탁소도 이 근처에 있습니다. 김 사장님이 차를 세운 곳은 올림픽 대로와 웨스턴 애비뉴가 만나는 모퉁이였습니다. 클린 앤 프레시라는 간판이 걸린 조그만 세탁소였어요. 겉으로 봐서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제가 인수해야 할 첫 번째 사업장이었습니다.
이전 주인분이 고국으로 돌아가시면서 급하게 팔려고 내놓으신 겁니다. 6만 달러면 인수할 수 있어요. 6만 달러라니 한국 돈으로 5천만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제가 가져온 돈을 거의 다 써야 하는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인수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미국에서의 첫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세탁소 인수 절차를 밟는 동안 저는 김 사장님 댁에서 며칠 머물렀습니다. 그분도 처음에는 세탁소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한인타운에 건물 2채를 소유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김 사장님, 어떻게 그렇게 성공하셨습니까? 별거 아니에요. 성실하게 일하고 번 돈을 함부로 쓰지 말고 모으세요. 그리고 기회가 오면 과감하게 투자하는 거죠. 김 사장님의 조언이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1985년 4월 첫째 주 제가 세탁소 사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우선 언어가 문제였어요. 한국에서 중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저로서는 영어가 3보다 높았습니다. How much? When? Thank you. 이 정도가 제가 할 수 있는 영어의 전부였어요. 세탁소 일 자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드라이클리닝 기계 조작법부터 각종 얼룩 제거 방법까지 처음 접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전 주인이 사흘 동안 기본적인 것만 알려주고 떠났기 때문에 나머지는 모두 혼자 터득해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가게 문을 열어서 밤 9시에 닫을 때까지 15시간을 꼬박 일했습니다. 점심시간도 제대로 가질 수 없었어요. 손님이 오면 바로 응대해야 했거든요. 컵라면을 끓여놓고 손님 틈틈이 젓가락질 몇 번 하는 게 제 점심 식사였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건 손님들과의 소통이었습니다. 특별한 세탁 요구사항이 있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어느 날은 한 백인 여성 손님이 흰색 블라우스를 맡기면서 Be very careful with this라고 했는데 저는 그 말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탁 과정에서 실수로 블라우스에 누런 얼룩이 생겼어요. 손님이 찾으러 왔을 때 얼마나 화를 내셨는지 모릅니다. This is ruined. You ruined my favorite blouse. 손님이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는데 저는 사리사리만 연발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 블라우스 값으로 $100를 물어줘야 했어요. 그날 밤 가게를 닫고 혼자 앉아서 참으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내가 여기서 성공할 수 있을까?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하지만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온 상황에서 실패는 곧 파멸을 의미했어요. 아니다. 포기할 수 없다.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저는 이를 악물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영어 공부도 시작했어요. 밤늦게 가게 일을 마치고 나서 영어 교재를 펼쳐놓고 공부했습니다. 세탁 기술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어요. 다른 세탁소들을 둘러보며 어떻게 하는지 배우고 인터넷이 있는 도서관에 가서 세탁 관련 자료도 찾아봤습니다. 가장 큰 도움이 된 건 한인 세탁업자 모임이었습니다. 매월 한 번씩 모여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는 모임이었어요. 그곳에서 저보다 먼저 이민 온 선배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힘들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다 보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세탁소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서비스가 더 중요해요. 손님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세요. 선배들의 조언을 하나하나 받아들이며 저는 조금씩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먼저 손님 응대 방식을 바꿨어요. 영어가 서툴러도 미소만큼은 잃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헐로 생크 유 해브 어 나이스 데이를 정확한 발음으로 말하려고 연습했어요. 세탁 품질도 높이기 위해 더욱 세심하게 신경을 썼습니다. 한 벌 한 벌 검사하면서 얼룩이나 손상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했어요. 무엇보다 시간 약속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찾으러 오겠다고 하면 반드시 그 시간에 맞춰 준비해 놓았어요. 이런 노력들이 조금씩 효과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늘어났고 입소문을 통해 새로운 손님들도 찾아왔어요. 특히 제가 운영하는 세탁소가 있는 지역에는 히스패닉계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저를 많이 좋아해 주셨습니다. 미스터 김은 정말 성실해요. 시간도 잘 지키고 세탁도 깔끔하게 해줘요. 스페인어를 못해서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실함과 정직함만큼은 말이 통하지 않아도 전달되는 것 같았어요. 이민 온 지 2년이 지날 무렵 드디어 수지가 맞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3,000달러 정도의 순이익이 생겼어요. 한국에서 받던 월급의 20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을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김 사장님의 조언대로 최대한 아껴서 저축했어요. 월세 500달러짜리 원룸에서 살면서 식사도 주로 집에서 해결했습니다. 한인마켓에서 라면과 김치를 사다가 끼니를 때우는 경우가 많았어요. 옷도 새로 사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옷 몇 벌로 2, 3년을 버텼어요. 주변에서는 저를 구두쇠라고 놀리기도 했지만 저에게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더 큰 사업을 해야겠다는 꿈이었어요. 1987년 이민 온 지 3년째가 되던 해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세탁소를 운영하던 건물의 주인이 건물을 팔겠다고 나온 거예요. 미스터 김, 당신이 세입자로 있으니까 먼저 제안을 드릴게요. 15만 달러에 어떻습니까? 15만 달러라니 당시 제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어요. 매달 월세 2,000달러씩 내는 것보다 차라리 건물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김 사장님께 상담을 구했습니다. 철수 씨, 좋은 기회네요. 그 지역은 앞으로 더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요. 돈이 부족하면 은행 대출을 받아서라도 사는 게 좋겠어요. 김 사장님의 조언에 용기를 얻어 저는 생애 첫 부동산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은행에서 10만 달러를 대출받고 그동안 모아둔 5만 달러를 보태서 15만 달러의 건물을 샀어요.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건물주가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매달 은행 대출 상환금 때문에 더욱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월 상환금이 800달러였는데 세탁소 수익에서 그 돈을 내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도 건물주가 된 것에 대한 자부심으로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1992년 4월 29일,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세탁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밖이 소란스러워졌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사람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라디오를 켜보니 로드니 킹 사건으로 인한 폭동이 로스앤젤레스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큰일 났구나. 저는 급히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보니 한인타운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약탈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특히 사우스 센트럴 지역의 한인 상점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제 세탁소가 있는 지역은 큰 피해가 없었지만 사흘 동안 가게 문을 열 수 없었어요. 폭동이 진정된 후 한인타운을 둘러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수많은 한인 상점들이 불에 타거나 부서져 있었어요. 20년 넘게 운영해온 슈퍼마켓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된 것을 보며 많은 한인들이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부동산 값이 떨어질 것이다. 오히려 투자 기회가 아닐까? 실제로 폭동 이후 한인타운 일대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하락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을 떠나려고 했고 건물 매물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왔어요.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폭동 이후 6개월이 지난 1992년 10월 세탁소에서 2블록 떨어진 곳에 있는 2층 건물을 8만 달러에 샀어요. 원래 12만 달러 하던 건물이었는데 주인이 급하게 팔려고 내놓은 거였습니다. 은행에서 6만 달러를 대출받고 제가 모아둔 2만 달러를 보태서 두 번째 부동산을 장만했습니다. 그 건물에는 작은 식당과 이발소가 들어 있었는데 매달 임대료로 2,000달러씩 들어왔어요. 은행 대출 상환금을 제외하고도 매달 1,000달러 정도의 순수익이 생겼습니다.
이제 정말 미국에서 성공의 발판을 마련했구나. 저는 점점 부동산 투자의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1994년에는 세 번째 부동산을, 1995년에는 네 번째 부동산을 샀어요. 매번 은행 대출을 받아야 했지만 기존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료 수입으로 상환에는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997년 저에게 큰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운영해온 세탁소를 팔기로 결정한 거예요. 20년 넘게 운영해온 세탁소였지만 이제는 부동산 관리에 더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세탁소를 12만 달러에 팔면서 저는 완전히 부동산 투자업으로 전업했어요. 그때까지 저는 한인타운 일대에 5채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만 $10,000가 넘었어요. 하지만 진짜 큰 기회는 2000년대에 찾아왔습니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 부동산 시장이 엄청나게 뜨거워졌어요. 특히 로스앤젤레스 지역 부동산 가격이 해마다 20%씩 오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1992년에 $80,000에 산 건물이 2005년에는 $300,000가 되었어요. 불과 13년 만에 거의 4배가 오른 거죠.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더 많은 투자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은행에서 기존 건물들을 담보로 대출을 추가로 받아서 더 큰 규모의 부동산을 샀습니다. 2003년에는 윌셔대로의 3층 상가 건물을, 2005년에는 버몬트 애비뉴의 8유닛 아파트를 샀어요. 각각 $500,000, $600,000에 샀는데 지금 시세로는 각각 $1,500,000, $1,800,000 정도 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잠시 걱정도 했지만 로스앤젤레스 부동산은 다른 지역에 비해 큰 타격을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2016년부터 시작된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가 소유한 부동산들의 총 가치는 대략 $500,000 정도 됩니다. 한국 돈으로 70억 원이 넘는 금액이에요.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 수입만 $25,000가 넘습니다. 한국 돈으로 3,500만 원 정도죠. 이 정도면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달에 고향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중학교 동창인데 한국에서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철수야, 너 정말 대단하다. 미국에서 이렇게 성공하다니. 친구는 제가 소유한 건물들을 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한국에 있었다면 이런 성공은 꿈도 꾸지 못했을 거야. 저는 친구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에서 중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공장 노동자가 이런 성공을 이룬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미국은 달랐습니다. 학벌이나 출신 성분보다는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느냐가 더 중요한 나라였어요. 물론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그리고 무엇보다 외로움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까지. 하루에 15시간씩 일하면서도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하나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더니 길이 열렸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19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이 저에게는 오히려 기회였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절망했지만 저는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을 때 과감하게 투자한 것이 지금의 성공을 만들어냈어요. 요즘 한국에서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비싸서 젊은 사람들이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렵다고 하더군요. 서울 강남의 아파트 한 채가 10억 원을 넘는다고 하니 정말 상상이 안 됩니다. 하지만 여기 미국에서는 아직도 기회가 많이 있어요. 특히 로스앤젤레스나 뉴욕 같은 대도시 외곽 지역에는 합리적인 가격의 부동산들이 많습니다. 제가 요즘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은 라스베이거스와 피닉스 쪽이에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부동산 가격도 아직 합리적인 수준입니다. 작년에 라스베이거스에 콘도미니엄 2채를 샀는데 벌써 20% 정도 가격이 올랐어요. 이런 성공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3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끊임없이 노력하고 투자한 결과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의지를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과감하게 결정을 내리는 용기도 필요했습니다. 안전만 추구했다면 지금의 성공은 없었을 거예요. 무엇보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 같은 사람에게도 기회를 줬다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영어도 못하고 학벌도 없는 한국의 시골 청년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나라가 세상에 몇 개나 있겠습니까? 한국도 많이 발전했지만 아직도 학벌이나 출신 성분이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미국은 정말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물론 차별이 아예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걸 극복할 수 있을 만큼 기회가 많은 나라라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최근에 한국의 젊은 분들이 미국 이민을 많이 고려한다고 하더군요. 한국에서의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집값은 너무 비싸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런 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국에서의 성공도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어요. 언어 문제, 문화적 차이, 그리고 무엇보다 외로움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견뎌내야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면 분명히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살고 있는 김종수라고 합니다. 나이는 올해로 63살이고요. 아내 미경이와 함께 이곳에 온 지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요즘 한국에 있는 친구들로부터 연락이 자주 와서입니다. 야, 종수야. 너 정말 잘했다. 우리는 지금 지옥이야.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대학 동기인 석환이가 화상통화로 연락을 했는데요.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60 넘은 나이에 알바를 뛰어야 한다면서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국민연금으로는 도저히 생활이 안 된다고 아내가 청소 일을 하러 나간다고 하더군요. 반면에 저희 부부는 어떤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우리 집 뒷마당에 있는 작은 텃밭을 돌보는 것입니다. 토마토, 상추, 고추 이런 것들을 심어서 기르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꿈도 못 꿨던 일이죠. 서울 아파트에서 평생 살면서 흙 한 번 제대로 만져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아내와 함께 산책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잘한 것 같아. 한국에 있었으면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정말 많이 망설였어요. 60 넘어서 새로운 나라에서 살겠다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결심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는 휴스턴 교외에 있는 2층 집에서 살고 있어요. 집값은 25만 달러 정도 했는데요. 한국 돈으로 따지면 3억 정도? 서울에서 살던 아파트 반값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집은 훨씬 크고 마당도 있고요. 매달 들어오는 돈은 소셜 시큐리티라고 하는 미국 연금이 부부 합쳐서 2,800달러 정도 되고요. 한국에서 받던 국민연금이 저는 100만 원, 아내는 80만 원 정도 됩니다. 달러로 따지면 한 달에 4,000달러 정도가 들어오는 셈이죠. 한국에 있는 친구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깜짝 놀라요. 너희 부부가 한 달에 4,000달러나 받아? 그게 우리 돈으로 500만 원이 넘잖아. 네, 맞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돈으로 여기서는 정말 여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집은 이미 다 샀고 차도 현금으로 샀으니까 매달 나가는 고정비가 거의 없거든요. 재산세, 보험료, 유틸리티 비용 다 합쳐도 800달러 정도면 돼요. 한국에 있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답답해집니다. 70 가까운 나이에도 생활비가 부족해서 일을 나가야 하고 병원비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자식들한테 손 벌리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여기서 오히려 자식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큰아들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는데 작년에 집 살 때 계약금을 저희가 보태줬거든요. 둘째도 시애틀에서 회계사로 일하는데 손자 교육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이런 게 가능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미국에서는 나이 들어서도 존중받으며 살 수 있고 시스템이 노인들을 제대로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메디케어라는 건강보험 덕분에 병원비 걱정도 거의 없어요. 한국에서는 감기 걸려서 병원 가도 몇만 원씩 나갔는데 여기서는 연례 검진부터 시작해서 웬만한 치료는 거의 공짜예요. 작년에 제가 백내장 수술을 받았는데 본인 부담금이 30달러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여기 사람들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시하지 않아요.
마트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저희를 보면 항상 웃으면서 인사하고 무거운 것 들고 있으면 먼저 도와주려고 하고요. 한국에서는 노인네 취급받으면서 눈치 보며 살았는데 여기서는 정말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활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5년 전만 해도 저희는 한국에서 정말 힘들게 살고 있었거든요. 지금부터 그때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2019년 제가 58살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중견 건설 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35년간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죠. 아내 미경이는 초등학교 교사로 3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쳤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중산층 가정이었습니다. 강남의 30평 아파트에 살고 아이들 둘 다 의대와 회계학과에 보냈고 나름대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매일매일이 전쟁이었어요. 회사에서의 스트레스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50 넘은 나이에도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가는 게 일상이었어요. 주말에도 골프 접대라는 명목으로 회사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야 했고요. 제일 힘들었던 건 젊은 상사들이었어요. 사내 정치로 올라온 40대 임원들이 저희 같은 기성세대를 구시대 유물 취급하는 거였죠. 회의 시간에 제가 의견을 내면 부장님, 요즘은 그런 방식 안 써요라고 대놓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야근은 당연한 것이었고 새벽까지 일하고 나서도 다음날 아침 일찍 출근해야 했어요. 몸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혈압은 높아지고 당뇨 전단계 진단을 받고 무릎과 허리는 아프고. 그런데도 아프다는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나이 많다고 뒤처진다는 소리 들을까 봐서요. 가장 절망적이었던 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었어요. 정년이 다가오는데 퇴직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국민연금으로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았고 퇴직금도 억대가 안 될 것 같았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온갖 잡무에 시달리고 학부모들 눈치 보느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특히 요즘 학부모들은 선생님을 우습게 보는 경우가 많아서 정말 힘들어했어요. 선생님, 우리 애가 왜 이런 점수를 받았나요? 사교육비로 한 달에 200만 원씩 쓰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관리해 주시면 어떡해요?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아내는 매일 집에 와서 우울해했어요. 교육자로서의 자부심도 무너지고 아이들 가르치는 보람도 점점 사라져갔죠. 더 큰 문제는 노후 준비였어요. 교직원 연금이 있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거든요. 서울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르는데 저희 소득은 제자리 걸음이었고 노후 자금은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아내 동료 선생님 얘기였어요. 60 넘어서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교직원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안 돼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경아, 우리도 몇 년 후에는 저렇게 될 수도 있어.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암담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했는데 노후에는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나 싶어서요. 그런 와중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2020년 초부터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죠. 재택근무를 하면서 오히려 일은 더 많아졌고 집에서도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늘어났어요. 병원 가는 것도 무서워지고 마스크 끼고 다니는 생활에 적응하기도 힘들었고요. 그때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이런 식으로 살다가 죽는 건가?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건 제 동기 한 명이 과로사한 사건이었어요. 김철호라는 친구였는데 저와 비슷한 나이에 똑같이 회사 부장으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그대로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장에서 그 친구 부인을 만났는데 종수야, 우리 철호가 마지막에 한 말이 뭔지 아니? 이렇게 살다가 죽을 바에는 차라리 어디든 떠나서 여유롭게 살고 싶다고 했어.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스트레스에 찌들어서 제대로 된 노후도 못 보내고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해외 이주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필리핀이나 태국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알아봤어요.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곳이고 물가도 싸니까요. 하지만 아무래도 의료 시스템이나 사회 안전망이 부족한 게 걱정됐어요. 나이가 들면 건강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큰아들이 제안을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미국으로 오시는 게 어때요? 제가 영주권 신청을 도와드릴 수 있어요. 큰아들이 미국에서 의사로 일하면서 시민권을 취득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부모 초청이 가능했어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60 가까운 나이에 언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미국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게다가 한국을 떠나는 것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요. 하지만 아들이 계속 설득했어요. 아버지, 여기 와서 보시면 한국보다 훨씬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특히 시니어들을 위한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2021년 여름에 한번 방문해 봤어요. 한 달 정도 큰아들 집에서 지내면서 미국 생활을 체험해 본 거죠. 그때 받은 충격이 정말 컸어요. 일단 공기부터가 달랐어요.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내려서 숨을 쉬는데 정말 깨끗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미세먼지 때문에 항상 답답했는데 여기서는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여유로움이 인상적이었어요. 마트에서 쇼핑을 하는데 직원들이 정말 친절하게 도와주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시하는 분위기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더 정중하게 대해주는 것 같았어요. 큰아들을 통해서 이미 미국에 정착한 한국인 시니어들을 몇 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에서는 연금으로 도저히 생활이 안 됐는데 여기 와서는 오히려 여유가 생겼어요. 소셜 시큐리티하고 한국 연금 받으면서 충분히 살 수 있거든요. 병원비 걱정도 없어요. 메디케어 덕분에 웬만한 치료는 다 공짜고 정말 큰 수술도 본인 부담금이 얼마 안 돼요. 무엇보다 스트레스가 없어요. 한국에서는 나이 들었다고 눈치 보며 살았는데 여기서는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그분들의 생생한 증언을 들으면서 확신이 서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 하지만 아내는 여전히 망설였어요. 여보, 우리가 지금까지 살던 곳을 떠나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까? 언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맞는 말이었어요. 특히 언어 문제는 정말 큰 걸림돌이었거든요. 저희 부부 다 영어를 못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상생활에서 자유롭게 대화할 수준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한 달 동안 지내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의외로 영어를 못해도 살 수 있는 환경이 많다는 것이었어요. 한인마트, 한인병원, 한인 커뮤니티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대부분 한국어로 해결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생각보다 관대했어요. 천천히 말해도 끝까지 들어주고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더라고요.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 달 정도 고민했어요. 정말 인생을 바꿀 만한 큰 결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 생활로 돌아가니까 다시 스트레스가 밀려왔어요. 회사에서의 갑질, 미래에 대한 불안감, 답답한 일상들. 그때 아내가 먼저 말했어요. 여보, 우리 해보자. 이대로 살다가는 정말 후회할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이민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부모 초청을 위한 서류를 준비해주고 저희는 한국에서 정리할 것들을 하나씩 처리해 나갔어요. 제일 먼저 한 일이 회사 퇴직이었어요. 원래 계획보다 2년 정도 빨리 퇴직하는 거였는데 생각보다 마음이 홀가분했어요. 더 이상 스트레스 받으며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이 컸거든요. 아내도 교직에서 명예퇴직을 신청했어요. 퇴직금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 다음으로 집을 정리했어요. 강남 아파트를 팔았는데 생각보다 좋은 가격에 팔렸어요. 코로나 이후에 집값이 많이 올라서 8억 원 정도에 처분할 수 있었거든요. 원래 4억에 샀던 집이니까 4억 정도 차익이 난 셈이죠. 짐 정리가 제일 힘들었어요. 30년 넘게 모아온 물건들을 다 정리해야 했거든요. 필요한 것들만 골라서 컨테이너로 보내고 나머지는 거의 다 정리했어요. 가장 아쉬웠던 건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이었어요. 대학 동기들, 직장 동료들, 아내의 교사 친구들. 이분들과 이별하는 게 정말 마음 아팠어요. 하지만 모두들 저희 결정을 지지해줬어요. 종수야, 너 정말 잘한다. 우리도 기회가 되면 따라가고 싶어.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이민 과정 자체는 생각보다 순조로웠어요. 아들이 변호사를 통해서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줬거든요. 영주권 신청부터 승인까지 1년 반 정도 걸렸는데 그 사이에 준비할 시간이 충분했어요. 2022년 가을 드디어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출발할 때의 그 기분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설렘과 불안감이 교차했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어요.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도착해서 입국 심사를 받을 때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담당관이 웰컴 투 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라고 말하면서 영주권을 확인해 주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느낌이었어요. 처음 2달은 큰아들 집에서 지냈어요.
미국 생활에 적응하면서 앞으로 어디서 어떻게 살지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었죠. 그런데 로스앤젤레스 생활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더라고요. 집값도 비싸고 렌트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괜찮은 곳에 살려면 한 달에 $3,000 이상은 들어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둘째 아들이 시애틀에 있으니까 거기도 생각해봤는데 날씨가 너무 춥고 비가 많이 와서 별로였어요. 결국 텍사스를 선택했어요. 휴스턴의 한인 커뮤니티가 잘 발달되어 있고 생활비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날씨도 따뜻하고 무엇보다 주 소득세가 없어서 세금 부담이 적었거든요. 휴스턴에 와서 집을 구할 때도 정말 놀랐어요. 로스앤젤레스에서 렌트로 한 달에 $3,000 들 집이 여기서는 2천만 원대에 살 수 있었거든요. 저희가 선택한 집은 교외에 있는 2층 집이었어요. $25만 샀는데 방이 4개, 욕실이 2개 반, 거실과 주방이 따로 있고 뒷마당까지 있는 집이었어요. 한국에서 살던 아파트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훨씬 넓고 좋은 집을 산 거죠. 현금으로 집을 샀으니까 매달 나가는 돈이 거의 없었어요. 재산세가 1년에 $5,000 정도, 월로 따지면 $400 조금 넘고요. 홈 인슈런스가 월 $100, 유틸리티가 $200 정도. 다 합쳐도 $800면 됐어요. 그런데 들어오는 돈은 어떤가요? 저희가 미국에서 10년 정도 일했더라면 소셜 시큐리티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이 있어요. 부부 합쳐서 월 $1,200 정도 나와요. 그리고 한국에서 받는 연금이 있죠. 제 국민연금이 월 100만 원, 아내 교직원 연금이 80만 원. 달러로 환산하면 $1,500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총 수입이 월 $2,700 정도 되는 거예요. 고정 지출이 $800니까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월 $1,900 정도 되는 셈이죠. 한국에 있을 때와 비교해보면 정말 천지 차이예요. 한국에서는 국민연금하고 교직원연금 합쳐봐야 월 18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것도 관리비, 공과금, 각종 세금 내고 나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100만 원도 안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월 $1,900, 한국 돈으로 250만 원 정도를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게다가 여기는 물가가 한국보다 저렴한 것들이 많아요. 특히 식료품비가 정말 저렴해요. 한국에서는 고기 사 먹기가 부담스러웠는데 여기서는 스테이크용 소고기도 파운드당 $10면 살 수 있어요. 닭고기는 더 싸고요. 과일이나 채소도 한국보다 훨씬 저렴해요. 외식비도 생각보다 비싸지 않아요. 한식당에서 식사해도 한 사람당 $15 정도면 충분하고 미국식 레스토랑은 더 저렴해요. 팁을 포함해도 한국에서 외식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가솔린 값도 저렴해서 차 유지비가 별로 안 들어요. 갤런당 $3 정도인데 한국 기름값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죠. 그런데 제일 좋은 건 의료비예요. 65살 넘으면 메디케어라는 정부 건강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거든요. 이게 정말 혁신적이에요. 작년에 제가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완전 무료였어요. 혈액검사, 소변검사, 엑스레이, 심전도 검사 다 했는데 한 푼도 안 들었어요. 한국에서는 종합검진 한 번 받으려면 몇십만 원씩 들었는데 말이에요. 백내장 수술도 받았는데 본인 부담금이 $30밖에 안 됐어요. 한국에서 했으면 100만 원은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수술 받은 병원이 정말 좋더라고요. 의료진들도 친절하고 시설도 최신식이고 치과 치료도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가입하면 많이 커버되어요. 저희는 월 $30 정도 추가로 내고 치과, 안과, 처방약까지 다 되는 플랜에 가입했거든요. 이런 의료 혜택만으로도 미국에 온 게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에 있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병원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석환이 같은 경우는 당뇨 때문에 한 달에 약값만 10만 원씩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는 그런 약들도 메디케어에서 거의 다 커버해줘요. 그리고 미국 사회의 시니어에 대한 인식이 정말 좋아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분위기가 전혀 없어요. 마트에서 쇼핑할 때도 직원들이 항상 How are you today? 하면서 웃으며 인사해주고 무거운 것 들고 있으면 Let me help you 하면서 도와주려고 해요. 은행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직원이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이해할 때까지 천천히 반복해서 말해줘요. 영어가 서툴다고 해서 귀찮아하는 기색이 전혀 없어요. 이런 것들이 한국과는 정말 다른 점이에요. 한국에서는 나이 들면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는 느낌이었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더 존중받는 기분이에요. 교통시설도 시니어들을 배려해서 잘 되어 있어요.
버스나 지하철에 시니어 전용 좌석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걸 지켜줘요. 한국에서는 노인석에 앉은 젊은 사람들 때문에 불편했던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서는 그런 일이 없어요. 공공장소마다 휠체어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시니어들을 위한 각종 할인 혜택도 많아요. 영화관, 레스토랑, 대중교통 모두 시니어 할인이 있어서 생활비를 많이 절약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아시아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시선을 받는 일도 없어요. 히스패닉, 아프리카계, 아시아계 등 정말 다양한 인종들이 어울려 살고 있거든요. 이웃들도 정말 좋아요. 저희 집 양옆에 사는 분들이 백인 가정인데 처음 이사 왔을 때 직접 찾아와서 인사하고 케이크도 가져다 줬어요. 그분들 덕분에 동네 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거든요. 가끔 잔디 깎기 같은 집안일 할 때도 도구를 빌려주기도 하고 여행 갈 때는 집 좀 봐달라고 부탁하기도 해요. 정말 따뜻한 이웃 관계예요. 한인 커뮤니티도 잘 발달되어 있어서 외롭지 않아요. 휴스턴에는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한인교회, 한인의 시니어 클럽 등 다양한 모임이 있거든요. 저희도 근처 한인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거기서 비슷한 연령대의 한국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다들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라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지내고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지금 시카고에서 15년째 살고 있는 박민수라고 합니다. 46살이고 아내 은정이는 43살, 그리고 16살 된 딸 지연이와 14살 된 아들 준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연을 들려드리는 이유는 정말 우리 가족에게 인생을 바꾼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들지만 당시에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던 일이었거든요. 작년 2월 말이었습니다. 시카고에 기록적인 한파가 몰아쳤어요. 기온이 영하 27도까지 떨어지고 체감 온도는 영하 41도였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추위였어요. 집 밖으로 나가면 숨쉬기도 힘들고 차 시동도 안 걸리고 수도관이 얼어터져서 물도 안 나오고. 그야말로 생지옥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가족은 정말 한계에 다다랐어요. 특히 아내가 견디기 힘들어했습니다. 여보, 정말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매년 겨울마다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요? 아이들도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우리도 출근하기가 이렇게 힘든데. 딸 지연이도 맞장구를 쳤어요. 아빠, 진짜 한국 가서 살면 안 돼요? 제 친구들 인스타그램 보면 한국은 지금 따뜻해 보이는데 우리는 왜 이런 데서 얼어 죽고 있어야 해요? 아들 준호도 똑같았습니다. 맞아요, 아빠. 한국 가면 삼촌들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고. 여기서는 한국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친척들도 없고 너무 외로워요.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5년 동안 미국에서 살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외로움.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살인적인 겨울 날씨. 저는 시카고 다운타운에서 회계사로 일하고 있는데 그때는 정말 매일 아침 출근하는 게 전쟁 같았어요. 차에서 내려서 사무실 건물까지 가는 3분 동안 얼굴이 다 얼어붙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상황이 일주일 넘게 계속되자 우리 가족은 진지하게 한국행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정말 한국으로 돌아갈까요? 제 나이도 이제 43인데 더 늦으면 적응하기 힘들 것 같아요. 아내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서 회계 관련 일을 해봤으니까 돌아가서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요? 아이들도 아직 어리니까 한국 가서 적응할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지연이는 한국어도 잘하고. 그렇게 우리는 진지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한국의 부동산 정보도 찾아보고 아이들 교육 시스템도 알아보고 제가 일할 수 있는 회사들도 검색해봤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의 발전상이 정말 대단했어요. 인터넷 속도는 미국보다 훨씬 빠르고 대중교통 시스템도 잘 되어 있고 의료 시스템도 좋아 보였습니다. 여보, 보세요. 한국은 국민건강보험이 있어서 의료비가 미국보다 훨씬 저렴해요. 여기서는 아프면 파산할까봐 걱정인데 한국은 그런 걱정이 없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교육비도 미국보다 훨씬 적게 들 것 같은데요. 아이들도 점점 한국행에 대해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지연이는 케이팝 문화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아빠, 한국 가면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들 콘서트도 쉽게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한국 음식도 맛있는 거 매일 먹을 수 있고요. 그렇게 2월 말부터 3월까지 한 달 동안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한국행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 한 달 정도 다녀와서 실제로 살만한지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3월 20일 우리 가족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밟는 고국 땅이었어요.
저는 27년 만이었고 아내는 17년 만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사실상 처음이나 다름없었고요. 공항에서부터 느낌이 달랐어요. 모든 게 효율적이고 빨랐습니다. 입국 심사도 빠르고 수화물도 빨리 나오고 공항철도도 정말 편리했어요. 와, 정말 좋네요. 시카고 웨어 공항보다 훨씬 깔끔하고 편리해요. 아내가 감탄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제 형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형이 마중 나와서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민수야, 정말 오랜만이다. 애들도 이렇게 컸구나. 지연아, 준호야, 삼촌이다. 안녕하세요, 삼촌. 아이들도 어색해하면서도 반가워했어요. 형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서울 시내를 지나가는데 정말 많이 변해 있었어요. 고층 건물들이 즐비하고 도로도 잘 정비되어 있고 모든 게 현대적이었습니다. 형, 정말 많이 발전했네요. 제가 떠날 때보다 완전히 다른 도시 같아요. 그럼 20년 동안 얼마나 많이 변했는데? 특히 강남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야. 그런데 차 안에서 조금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뭔가 텁텁하고 답답한 느낌이었는데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형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저녁을 먹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수야, 한국 돌아와서 살 생각 정말로 있어? 네, 형. 미국 생활이 쉽지 않아요. 특히 겨울이. 정말 살인적이거든요. 그래? 그런데 여기도 만만치 않아. 특히 요즘은 미세먼지 때문에 정말 힘들어. 미세먼지요? 응.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 때문에 봄철에는 정말 숨쉬기가 힘들어. 특히 3월, 4월이 제일 심해. 그때는 미세먼지가 뭔지 정확히 몰랐어요. 물론 뉴스에서 들어본 적은 있지만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튿날 아침 우리는 서울 시내 구경을 하러 나갔습니다. 날씨는 따뜻했어요. 시카고의 살인적인 추위와 비교하면 정말 천국 같았습니다. 와, 정말 좋다. 이런 날씨에 밖에서 돌아다닐 수 있다니. 아내가 기뻐했어요. 맞아요, 엄마. 시카고에서는 이런 날씨에 밖에 나갈 생각도 못했잖아요. 지연이도 신나했습니다. 우리는 명동, 강남, 홍대 등 서울의 주요 지역들을 돌아다녔어요. 정말 활기차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쇼핑몰은 미국보다 훨씬 크고 화려했고 음식도 정말 맛있었어요. 여보, 여기 음식 정말 맛있네요. 미국에서는 제대로 된 한국 음식 먹기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맞아요. 그리고 가격도 생각보다 비싸지 않고요. 아이들도 한국 문화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특히 지연이는 화장품 가게와 옷가게를 보며 눈을 반짝였고 준호는 게임방과 PC방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빠, 여기 정말 좋아요. 미국보다 훨씬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갔어요. 지하철 시스템은 정말 편리했고 치킨 배달 문화는 신세계였습니다. 여보, 치킨을 새벽에도 배달해 준다니.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리고 배달비도 거의 안 받고요. 미국은 배달비가 음식값보다 비쌀 때도 있잖아요. 모든 게 좋아 보였어요. 정말로 한국에서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째 되던 날 뭔가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밖을 보니까 하늘이 뿌옇게 흐려져 있었어요. 안개 같기도 하고 구름 같기도 하고. 뭔가 답답한 느낌이었어요. 형, 오늘 날씨가 좀 이상하네요. 안개인가요? 아, 그게 미세먼지야. 오늘 좀 심한 것 같네. 미세먼지요? 응. 요즘 계속 심해지고 있어. 특히 봄철에는 거의 매일이야. 그때까지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금 뿌연 정도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상황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하늘이 완전히 회색으로 변해 있었어요. 마치 거대한 회색천이 서울 전체를 덮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공기가 정말 텁텁했어요. 형, 이게 정상인가요? 공기가 너무 답답한데. 이게 요즘 한국 봄철 일상이야. 미세먼지 농도가 오늘 초미세먼지 기준으로 150 마이크로그램 넘었대. 150 마이크로그램이 얼마나 나쁜 건가요? 매우 나쁜 단계지. 사실상 야외 활동 금지 수준이야. 그제서야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한국에 와서 경험하고 있는 이 뿌연 하늘, 텁텁한 공기가 정상이 아니라 심각한 환경 문제였던 거예요. 이튿날 아침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창문을 열어보니 정말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공기가 마치 흙먼지를 마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거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숨쉬기가 힘들어요. 아내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목이 아파요. 그리고 눈도 따가워요. 지연이가 눈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왜 이렇게 공기가 답답해요? 준호도 불편해했어요. 그날 하루 종일 집 안에 있어야 했습니다. 밖에 나가면 정말 숨쉬기가 힘들었거든요. 형이 마스크를 사다 줬는데 그것도 일반 마스크가 아니라 특수한 미세먼지용 마스크였어요. 요즘은 이런 마스크 없이는 밖에 나갈 수가 없어. 특히 아이들은 더더욱 조심해야 해. 마스크를 쓰고 밖에 나가봤는데 정말 답답했어요. 그리고 마스크를 써도 여전히 공기가 텁텁하고 불쾌했습니다. 형, 이런 날이 얼마나 자주 있어요? 요즘은 일주일에 서너 번은 기본이지. 특히 3월부터 5월까지는 거의 매일이라고 보면 돼.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우리가 시카고의 추위를 피해서 왔는데 여기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뉴스를 보니까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 서울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가 최고 180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 권고 기준의 7배를 넘는 수치입니다. 정부는 모든 시민들에게 외출 자제를 당부했으며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는 절대 외출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우리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보, 이런 줄 몰랐어요. 뉴스에서는 들었지만 이렇게 심각한 줄은. 저도요. 이런 공기를 매일 마시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 며칠 동안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200 마이크로그램을 넘나드는 날들이 계속되었어요. 정말 끔찍했습니다. 밖에 나가면 눈이 따갑고 목이 아프고 기침이 나왔어요. 아이들은 더 심했습니다. 엄마, 정말 힘들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해요? 지연이가 울먹였어요. 저도 집에만 있기 싫어요.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데. 준호도 답답해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우리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어요. 며칠 지나면 좋아질 거라고. 하지만 형이 현실을 알려줬습니다. 민수야, 이게 요즘 한국의 현실이야. 예전 같지 않아. 우리 어릴 때는 이런 게 없었는데 요즘은 정말 심각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한 10년 전부터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지. 특히 최근 5년 사이에는 정말 극심해졌어. 중국 공업화가 심해지면서 우리까지 영향을 받는 거야.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라는 말씀이세요? 당분간은 그럴 것 같아. 중국이 하루아침에 공장을 다 없앨 수는 없잖아. 그 말을 듣고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우리가 시카고의 추위를 피해왔는데 여기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일주일 더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아내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이었는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여보, 기침이 멈추지 않아요. 목도 아프고.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하더군요.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호흡기 질환 환자가 정말 많이 늘었어요. 특히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더 민감하게 반응하시죠. 치료하면 좋아지나요? 일단 약으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깨끗한 공기를 마시는 거예요. 가능하면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시고 집에서도 공기청정기를 여러 대 돌리세요. 집에 돌아와서 형에게 물어봤어요. 형, 공기청정기 어디서 사야 해요? 우리 집에도 5대 있어. 그래도 완전히 깨끗해지지는 않아. 특히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거의 소용없어. 5대나요? 응. 요즘 한국 집들은 기본으로 공기청정기 여러 대씩 있어. 안 그러면 살 수가 없거든.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우리가 시카고에서는 공기청정기라는 걸 써본 적이 없었거든요. 필요도 없었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공기청정기가 생존 필수품이었어요. 공기청정기를 5대나 사서 집 안 곳곳에 설치했는데 그래도 완전히 깨끗해지지는 않았어요. 특히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집 안도 답답했습니다. 여보, 창문을 열 수가 없어요. 열면 미세먼지가 들어와서. 그럼 환기는 어떻게 해요? 못해. 그냥 참고 살아야 해. 정말 답답했어요. 자연스럽게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더 힘들어했어요. 아빠, 언제 밖에 나가서 놀 수 있어요?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조금만 참아라. 미세먼지가 좀 좋아지면. 하지만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2주째가 되면서 우리 가족 모두가 몸살을 앓기 시작했어요. 기침, 목 아픔, 눈 따가움, 두통. 모든 증상이 미세먼지 때문이었어요. 여보, 정말 힘들어요. 이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빠, 미국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여기서는 숨쉬기도 힘들어요. 지연이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저도요. 시카고가 추워도 이것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준호도 동의했습니다. 그때 정말 깨달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시카고의 추위는 계절적인 것이에요. 겨울에만 춥고 봄이 오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집 안은 따뜻하고 공기는 깨끗해요. 하지만 한국의 미세먼지는 계절이 바뀌어도 계속되는 문제였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추위는 옷을 입으면 어느 정도 해결되지만 미세먼지는 마스크를 써도 완전히 막을 수 없다는 거였어요. 3주째가 되면서 우리는 정말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미세먼지 농도부터 확인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 수치에 따라 하루 일정이 결정되었습니다. 농도가 100 이상이면 외출 금지, 50에서 100 사이면 마스크 착용 후 짧은 외출만 가능, 50 이하면 그나마 정상적인 외출 가능.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게 정말 끔찍했어요. 형,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익숙해진 거지. 어쩔 수 없잖아. 여기가 우리나라인데. 하지만 아이들 건강이 걱정되는데요. 이런 공기를 매일 마시면서 자라면. 그래서 요즘 한국 애들 천식 아토피 엄청 많아. 우리 때는 이런 게 거의 없었는데. 형의 말을 듣고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환경에서 자라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날 밤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어떻게 생각해요? 한국에서 계속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내가 먼저 대답했어요. 여보, 정말 힘들어요. 처음에는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 미세먼지는 정말 감당이 안 돼요. 매일 마스크 쓰고 살아야 하고 창문도 못 열고 아이들도 밖에서 못 놀고. 지연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 저도 처음에는 한국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음식도 맛있고 쇼핑할 것도 많고. 하지만 이렇게 숨쉬기 힘든 곳에서는 못 살 것 같아요. 준호도 마찬가지였어요. 맞아요. 시카고가 춥긴 하지만 그래도 공기는 깨끗했잖아요. 여기서는 운동도 못하고 친구들이랑 밖에서 놀 수도 없고. 그때 정말 깨달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었는지. 시카고의 깨끗한 공기, 맑은 하늘,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국에 와서야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 생각에는 미국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카고가 춥긴 하지만 적어도 공기는 깨끗하잖아요.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그래요, 여보. 추위는 옷을 입으면 되지만 이 미세먼지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맞아요, 아빠. 미국으로 돌아가요. 그렇게 우리는 한국에 온 지 4주째 만에 미국행을 결정했습니다. 형에게 말씀드렸더니 형도 이해해 주었어요. 민수야, 나도 이해해. 특히 아이들 생각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살아야 하지만 너희는 선택권이 있잖아. 형, 죄송해요. 처음에는 정말 한국에서 살고 싶었는데. 괜찮아. 오히려 현명한 선택인 것 같아. 아이들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돌아가기 전 마지막 며칠 동안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느꼈어요. 한국의 좋은 점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맛있는 음식, 편리한 대중교통, 빠른 인터넷, 저렴한 의료비, 활기찬 문화. 하지만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없다는 것은 이 모든 장점들을 무색하게 만들었어요. 특히 아이들을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4월 15일 우리는 다시 인천공항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을 떠나는 발걸음이었어요. 공항에서도 미세먼지 때문에 하늘이 뿌옇게 흐려져 있었어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여보, 정말 아쉬워요. 한국이 이런 문제만 없다면. 저도요. 하지만 아이들 생각하면 어쩔 수 없죠. 비행기가 이륙해서 구름 위로 올라가니까 정말 오랜만에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었어요. 와, 하늘이 이렇게 파란 거였구나. 지연이가 감탄했어요. 맞아요.
한국에 있을 때는 이런 하늘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준호도 놀라워했습니다. 14시간 후 우리는 시카고 웨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 정말 다른 세상이었어요. 하늘이 정말 파랗고 맑았어요. 공기가 정말 깨끗하고 시원했습니다. 여보, 공기가 정말 다르네요. 이렇게 깨끗한 공기였다니. 정말 그래요. 한 달 동안 잊고 있었네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빠, 정말 공기가 다른 것 같아요. 숨쉬기가 이렇게 편했나요? 맞아요. 마스크도 안 써도 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느꼈어요. 시카고의 넓은 도로, 깨끗한 거리, 푸른 하늘, 맑은 공기.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자연스럽게 창문을 열 수 있었거든요. 여보, 창문을 이렇게 자유롭게 열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 줄 몰랐어요. 정말 그래요. 한국에서는 한 번도 창문을 제대로 열 수 없었잖아요. 그날 밤 우리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깨끗한 공기를 마시면서 잠들 수 있었거든요. 이튿날 아침 아이들이 학교에 갔어요. 오랜만에 마스크 없이 밖에 나갈 수 있었거든요. 아빠, 학교 가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맞아요. 친구들한테 한국 이야기 많이 해줄 거예요. 그날부터 우리의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마음이 생겼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것. 아이들이 마스크 없이 학교에 갈 수 있다는 것. 운동장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겨울이 다시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작년 12월 시카고에 또다시 강추위가 몰아쳤어요.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떨어졌죠.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여보, 춥긴 하지만 공기는 정말 깨끗하네요. 맞아요. 한국 미세먼지보다는 훨씬 나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빠, 춥긴 하지만 그래도 숨쉬기는 편해요. 맞아요. 마스크도 안 써도 되고요. 그때 정말 깨달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큰 행복을 누리고 있는지. 시카고의 추위,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사는 45세 박미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던, 그리고 동시에 가장 큰 깨달음을 준 1년간의 한국 생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2년 전 여름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저희 가족은 미국에서 15년째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실리콘밸리의 한 중견 기업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했고, 저는 한국에서 초등학교 교사였던 경력을 살려 현지 한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고 있었습니다. 딸 소피아는 미국에서 태어나 당시 12살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무렵부터 저는 미국 생활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미국 생활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남편 연봉이 연간 13만 달러 정도였으니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었고 어바인은 치안도 좋고 교육 환경도 훌륭한 곳이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특히 소피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더 강해졌어요. 아이가 한국어는 일상대화 정도만 가능했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는 거의 무지했거든요. 명절 때 할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려도 어색해하고 한국 음식도 김치찌개나 불고기 정도만 좋아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딸을 보면서 이 아이가 정말 우리 딸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무엇보다 제가 가장 고민했던 것은 소피아의 교육 문제였습니다. 미국 학교는 분명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였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느슨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소피아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숙제도 거의 없었고 방과 후에는 친구들과 놀거나 게임만 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이렇게 놀기만 하다가 나중에 경쟁력이 있을까? 한국 아이들은 지금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한국에 있는 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중학생이 된 아이들은 이미 고등학교 과정을 선행학습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2년 전 여름 한국에 있는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급히 들어갔을 때였어요. 어머니는 다행히 큰 병은 아니셨지만 한 달 정도 한국에 머물면서 저는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먼저 한국의 발전상에 깜짝 놀랐어요. 제가 미국에 온 지 15년 만에 본 서울은 완전히 다른 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하철역마다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고 카카오페이로 모든 결제가 가능했어요. 택시도 앱으로 부르고 배달 음식도 30분 안에 집까지 와주었습니다. 이런 편리함이라면 굳이 미국에 있을 이유가 있나 싶었죠. 특히 교육 인프라를 보고는 정말 놀랐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일대의 학원가는 그야말로 교육의 메카였어요. 유명한 강사들이 최첨단 시설에서 수업을 하고 아이들은 체계적으로 관리받으며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수준의 교육 서비스였죠.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피아가 이런 환경에서 공부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국어도 늘고 한국 문화도 배우고 무엇보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한국에서 만난 제 친구들도 저의 이런 생각을 부추겼어요. 미영아, 요즘 한국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아니? 의료보험도 잘 되어 있고 교육 수준도 세계 최고야. 소피아 같은 아이가 여기서 공부하면 정말 잘 될 것 같은데? 이런 말들을 들으니 마음이 더욱 흔들렸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와서도 그 생각은 계속되었어요. 소피아가 미국 학교에서 여전히 별다른 목표 의식 없이 지내는 모습을 보니 더욱 그랬습니다. 어느 날은 소피아에게 너 장래 희망이 뭐니? 하고 물어봤더니 글쎄요, 아직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12살이면 어느 정도 꿈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말이죠. 그런 고민을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미국에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굳이 한국에 가서 고생할 필요가 있어? 하면서요. 하지만 제가 계속 설득했습니다. 1년만 가보자. 소피아 교육을 위해서라도 한번 시도해보는 게 어떨까? 결국 남편도 설득되었습니다. 마침 그 회사에 서울지사가 있어서 1년 정도 파견 근무가 가능했거든요. 연봉은 한국 기준으로 환산하면 연간 1억 5천만 원 정도였으니 서울에서도 충분히 여유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년 3월 저희 가족은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소피아는 처음에는 한국에 가는 것을 좋아했어요. 할머니도 만나고 한국 음식도 많이 먹을 수 있겠네요. 하면서 기대에 찬 표정이었죠. 저 역시 이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 해줄 수 있겠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먼저 집을 구했습니다. 강남구 대치동의 새 아파트를 전세 7억 원에 구했어요. 미국에서 살던 집을 팔아서 나온 돈이 10억 원 정도였으니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소피아 학교도 대치동에 있는 유명한 중학교로 정했고요. 하지만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소피아의 학교 편입 과정부터 쉽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받은 성적표를 한국식으로 환산하는 것도 복잡했고 한국어 능력 평가도 받아야 했습니다. 소피아는 일상 대화는 가능했지만 학술적인 한국어는 거의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다행히 편입은 됐지만 첫 등교일부터 소피아는 힘들어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친구들과 자유롭게 대화하고 웃으며 지냈는데 한국 학교는 분위기 자체가 달랐어요. 수업 시간에는 조용히 앉아서 선생님 말씀만 들어야 했고 쉬는 시간에도 아이들은 다음 수업 준비를 하거나 문제집을 풀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여기 애들은 놀지도 않고 계속 공부만 해요? 소피아가 처음으로 털어놓은 고민이었습니다.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좋은 거야. 너도 열심히 해보자라고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조금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더 큰 문제는 학업 수준의 차이였습니다. 소피아는 미국에서 성적이 꽤 좋은 편이었는데 한국 교과 과정은 훨씬 어려웠어요. 특히 수학은 이미 한국 아이들이 2년 정도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영어는 소피아가 당연히 잘했지만 한국의 영어 수업은 문법 위주여서 소피아에게는 오히려 어색했어요. 그래서 저는 소피아를 학원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치동의 유명한 수학학원과 국어학원 그리고 영어학원까지 보냈어요. 한 달 학원비만 200만 원이 넘었지만 아이 교육을 위해서라는 생각으로 기꺼이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소피아에게는 이 모든 것이 고문과 같았나 봅니다. 아침 7시에 등교해서 오후 4시에 학교가 끝나면 바로 학원으로 가서 밤 10시까지 공부해야 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는 학원 숙제와 학교 숙제까지 해야 했으니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보통 자정이 넘었어요. 처음 한 달 정도는 소피아도 적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엄마가 내 교육을 위해서 한국까지 왔으니까 열심히 해볼게요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의 표정은 어두워졌습니다. 특히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소피아의 첫 중간고사 결과였습니다. 전교에서 270명 중 251등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성적이 좋았던 아이가 한국에서는 거의 꼴찌 수준이 된 거죠. 그 순간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에서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소피아는 한국 교육 과정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초가 너무 부족해요. 중학교 1학년 과정도 따라가기 힘든 상황인데 고등학교 진학은 더욱 어려울 것 같아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소피아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소피아야, 엄마가 너를 한국에 데려온 건 내가 더 좋은 교육을 받았으면 해서였어. 조금만 더 참고 열심히 해보자. 하지만 소피아의 대답은 제 예상과 달랐어요. 엄마, 저는 행복하지 않아요. 미국에 있을 때는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즐겁게 지냈는데 여기서는 하루 종일 공부만 해야 해요. 그런데도 성적은 나쁘고 친구들은 저를 이상하게 봐요. 그때부터 소피아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학교 가기 싫다고 떼를 쓰기 시작했고 밤에는 자주 악몽을 꾸었어요. 식욕도 떨어져서 체중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아이가 점점 내성적으로 변해간다는 것이었어요. 한국에서 만난 다른 엄마들에게 조언을 구해봤습니다. 처음에는 다 그래요. 조금만 더 참으면 적응할 거예요. 사교육을 더 시키면 성적이 올라갈 거예요. 이런 말들을 들으며 저는 더 많은 학원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개인 과외까지 시키기 시작했어요. 수학 과외 선생님은 시간당 6만 원, 국어 과외 선생님은 시간당 5만 원이었습니다. 일주일에 6시간씩 과외를 받으니 한 달 과외비만 240만 원이었어요. 학원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400만 원 이상을 소피아 교육에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돈을 써도 소피아의 성적은 크게 오르지 않았어요. 더 심각한 것은 아이의 정신 상태였습니다. 소피아는 점점 웃음을 잃어갔고 저와 대화하는 것도 꺼려했어요. 가끔 엄마 언제 미국에 돌아가요? 라고 물어보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조금만 더 참자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심각한 일은 한국에 온 지 8개월쯤 되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소피아가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눈이 퉁퉁 부어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니? 하고 물어봤더니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오늘 체육 시간에 친구들이 저를 왕따 시켰어요. 미국에서 온 애라고 놀리면서 같이 운동하지도 않으려고 하고 점심시간에도 혼자 먹어야 했어요.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내가 먼저 다가가서 친해지려고 노력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한국에 데려왔는데 오히려 아이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남편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 소피아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계속 한국에 있는 게 맞을까?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나도 요즘 소피아를 보면 마음이 아프다. 예전에 밝고 활발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하루 종일 우울해하잖아. 하지만 저는 아직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벌써 8개월이나 투자했는데 조금만 더 참으면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아이가 적응하면 분명 좋아질 거야.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영아, 아이의 행복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야? 그 후로도 몇 주가 더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화됐습니다. 소피아는 학교에 가기 싫다며 자주 아프다고 했고 실제로 스트레스성 두통과 복통을 호소했어요. 병원에 데려가 봤더니 의사 선생님도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은 한국에 온 지 10개월째 되던 어느 날 밤에 찾아왔습니다. 평소처럼 늦은 시간에 집에 돌아온 소피아가 방에 들어가더니 한참 후에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친 것이겠거니 했는데 울음소리가 너무 커서 걱정이 되어 방에 들어가 봤습니다. 소피아는 침대에 엎드려서 목 놓아 울고 있었어요. 제가 무슨 일이니? 하고 물어봤더니 아이가 저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제발 미국에 돌아가요. 저는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어요. 매일매일이 너무 힘들어요. 친구들은 저를 이상한 애라고 하고 선생님들은 제가 공부를 못한다고 타박하고 학원에서는 매일 혼나기만 해요. 저는 바보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는 더 큰 목소리로 울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미국에서는 제가 행복했어요. 친구들과 웃으며 놀 수 있었고 선생님들도 제 의견을 들어주셨어요. 성적이 조금 부족해도 다른 장점을 인정해 주셨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오직 시험 점수로만 저를 평가해요. 저는 시험을 못 보는 바보라서 아무도 저를 좋아하지 않아요. 소피아의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좋은 뜻으로 한국에 데려왔는데 오히려 아이의 자존감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소피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사람이에요. 제가 한국 사람이 되려고 해도 될 수 없어요. 한국어도 서툴고 한국 문화도 잘 모르고 여기 아이들과는 완전히 달라요. 억지로 맞추려고 하니까 더 힘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가 제 교육을 걱정해주는 마음은 알아요. 하지만 저는 미국에서 제 방식대로 자라고 싶어요. 거기서는 제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자꾸 다른 사람이 되라고 해요. 제발 미국에 돌아가 주세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했구나. 아이의 행복보다 제 욕심이 앞섰구나.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소피아에게는 맞지 않는 환경이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남편과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우리 미국으로 돌아가요. 남편도 나도 그게 좋겠어. 소피아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 라고 동의했어요. 다음 날 바로 미국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남편 회사에 조기 복귀 신청을 하고 소피아 학교에도 전학 의사를 전달했어요. 전세집도 정리하고 미국으로 보낼 짐들을 챙겼습니다. 소피아에게 미국에 돌아간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을 때 아이의 표정이 정말 밝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정말요? 정말 미국에 돌아가요? 하면서 오랜만에 환한 웃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한 달은 정리 기간이었어요. 그동안 다녔던 학원들에도 작별 인사를 하고 소피아와 함께 한국에서의 추억을 정리했습니다. 물론 힘들었던 기억이 대부분이었지만 그래도 한국 문화를 경험해 볼 수 있었던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었어요. 작년 2월 저희는 다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을 떠날 때 소피아는 창밖을 보며 안녕 한국이라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복잡했습니다. 미국에 돌아와서 소피아는 예전 학교로 복학했어요. 친구들이 모두 반갑게 맞아주었고 선생님들도 소피아가 돌아와서 좋다고 환영해 주었습니다. 아이는 첫날부터 활짝 웃으며 학교에 갔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소피아의 변화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매일 우울해하던 아이가 미국에 돌아오자마자 예전의 밝고 활발한 모습을 되찾았어요.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안도됐습니다. 무엇보다 소피아가 다시 꿈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이 가장 기뻤어요. 한국에서는 장래 희망이 뭐냐고 물어봐도 모르겠다고만 했던 아이가 미국에 돌아온 지 한 달 만에 엄마, 저는 환경과학자가 되고 싶어요라고 말하더라고요. 학교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프로젝트를 하면서 관심이 생겼다는 거였어요. 미국 교육의 장점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여기서는 아이들이 정답을 맞히는 것보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소피아가 환경 프로젝트 발표를 할 때도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자신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더라고요. 한국 같았으면 교과서에 나온 대로 답하라고 했을 텐데 여기서는 선생님이 훌륭한 아이디어다라고 칭찬해 주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단순히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는 걸요. 한국에서는 모든 아이들을 똑같은 틀에 맞추려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각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개성을 존중해 주더라고요. 소피아의 성적도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는 전교 꼴찌 수준이었던 아이가 미국에서는 다시 A와 B+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미국 교육이 한국보다 쉽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아이가 자신감을 되찾았다는 거예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소피아의 영어 실력이었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문법 위주의 영어 수업 때문에 오히려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잃었었는데 미국에 돌아오니 다시 자유자재로 영어를 구사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1년 동안 배운 문법 지식도 도움이 되긴 했지만 무엇보다 자연스럽게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 역시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왜 한국 부모들이 이렇게 교육에 열성적일까 이해가 안 됐는데 직접 경험해보니 알겠더라고요. 한국은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따라잡기 어려운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 부모들도 어쩔 수 없이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런 시스템이 모든 아이에게 맞는 것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특히 소피아처럼 미국에서 자란 아이에게는 더욱 그랬고요. 아이마다 성향이 다르고 배우는 방식도 다른데 획일적인 교육으로는 모든 아이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에 돌아온 지 1년이 지난 지금 소피아는 완전히 예전 모습을 되찾았어요. 학교에서는 환경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자전거를 타거나 영화를 보면서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무엇보다 아이가 다시 웃음을 되찾은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습니다. 한국어는 여전히 일상 대화 수준이지만 그것도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해요. 대신 저희는 집에서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한국 드라마를 함께 보기도 하고 한국 음식을 같이 만들어 먹기도 해요. 억지로 강요하지 않으니 소피아도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한국에 갔던 것은 분명 실수였어요. 하지만 그 실수를 통해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